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를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찝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대선 4주 앞 김문수 당 지도부 단일화 충돌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난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김문수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출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지금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 간에 공개적으로 충돌을 했다라는 거죠. 왜? 단일화 문제를 두고 충돌을 했다라는 겁니다. 대체 어떤 얘기들이 나왔다는 건지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김문수 일방적 단일화 유감이다. 권영세 11일까지 매듭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단일화 문제를 둘러싼 충돌. 지금 김문수 후보 쪽에선 왜 자꾸 일방적으로 단일화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유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거 후보 등록하기 11일 전까지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안 때문에 공개적인 충돌, 어제 저녁 8시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고요. 그리고 밤 10시 가까이 돼선 긴급 비대위 회의까지 열었습니다. 대체 여기서 어떤 얘기들이 나온 건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이 재판 다 미뤄라. 민주 사법부의 최후 통첩을 날렸다. 라는 거죠. 네, 어제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선대본부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일까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 다 미뤄야 된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모든 대선 후보에 대한 이 재판 다 선거운동 이후로 이 선거운동 이전에 12일 이후에는 다 미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안 미루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기 볼까요? 법원이 12일까지 공판 연기를 하지 않을 경우 혹 대법원장, 대법관 탄핵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걸 막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권한을 동원한다는 건 대체 뭘 얘기한다는 거냐? 요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다자 양자 대결 모두 이재명 50% 안팎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좀 실시를 해봤습니다. 지난 3일과 4일 이틀 동안 이 3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과가 나온 이후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여기 좀 보겠습니다.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했을 경우 이재명 49, 김문수 33, 이준석 9, 이재명 49, 한덕수 36, 이준석 6 모두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네, 이재명 후보의 독주. 요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네. 트럼프발 관세 전쟁, K 컨텐츠까지 불똥이 튀었다라는 거죠. 외국 영화에 100% 관세 물리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해외에서,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제작되는 영화는 다 100% 관세를 물리겠다라는 건데 지금까진 철강, 자동차 제조업이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분야까지 확장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조금 전 새벽 6시 한 30분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향후 2주 안에 의약품 관련해서 관세가 발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 나오는 게 철강, 자동차 등등 이 각종 관세에 더해서 K 컨텐츠는 물론이고 의약품까지 자꾸자꾸 영역이 넓어만 간다라는 겁니다. 네, 이 모습 누군지 아시겠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날씨가 추웠었죠. 어제 이 한강, 이 동작대교 밑에 있는 한강공원에서 포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네, 이 세로미로 추정이 되는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랑 같이 산책을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인데 산책 나올 수 있죠. 다만 대선이 이제 오늘로써 2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꼭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관심 쌓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함께 주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괜찮나가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사진 좀 같이 볼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 줄이 다 뭐야 싶은데 아하, 공항 로밍센터, 공항 앞에서 지금 출국하려고 기다리나? 물론 출국할 사람들인 것도 맞긴 맞습니다만 로밍센터 앞이다라는 거죠. 공항에서도 로밍센터 앞에 이렇게나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라는 거, 이게 연휴가 사실상 시작된 지난 1일의 모습입니다. 이 연휴가 시작되고 다들 이제 해외로 좀 여행 가는 사람들 많으셨을 텐데 공항에서 출국장뿐만 아니라 로밍센터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몰렸다는 거, SKT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해서 해외 나가기 전에 유심 바꾸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다 이렇게 줄 서서 유심을 바꿨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입간판이 하나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는지 같이 볼까요? 당일 출국 여객만 유심 교체가 가능합니다라고 써 있었다라는 거죠. 그날 나가는 사람만 유심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줄이 긴데 이거 바꾸고 출국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근데 어제 SKT에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잠깐 같이 들어보고 올까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항이 그래도 조금 출국하시는 분들이 조금 적으셔서,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긴 했지만 뭐 유심이 모자라서 교체를 못 해드리고 그러지는 않았었고요. 자동으로 통신망에서 저희가 이제 그 이상 징후를 이제 차단하는 그 FDS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차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하나 유심을 교체를 못 해드리고 나가셨다. 근데 나가셨는데 해외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다 당연히 저희가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드리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네, SKT 김희섭 센터장의 얘기를 저희가 지금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얘기가 김범수 교수님,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유심 교체하지 않고 출국해서도 정보가 다 털리는 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럼 듣기에 따라선 그럼 다 털리는 건 아니고 뭐 일부는 털리는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뭐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시스템 뭐 이게 말도 어려운데 이거 하면 진짜 괜찮은 거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SK텔레콤에서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을 네. 활용해서 비정상으로 작동하는 휴대폰이 작동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심 정보 나간 것만 가지고는 해킹하거나 여러분 폰을 대신 사용한다든지 이런 거 할 수가 없고요. 또 만약에 네. 해킹이 진짜로 여러분 폰에 일어났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폰이 바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문제가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아주 아하.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SK텔레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고가 나면 SK텔레콤이 책임진다고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은 이거예요. 만약에 해킹된 이 유심 정보를 갖고 딴 데서 뭐 복제폰이나 뭐가 생성이 됐다고 한다면 그 폰을 쓰려고 할 때 당장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 핸드폰은 먹통이 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SK 쪽에서 한 번 더 방어벽으로, 말은 어렵습니다만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 시도가 있으면 바로 알고 한 번 더 방어막이 있다.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게 그랬었죠. 유심 교체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이거 출국하면 출국할 때까지 못 바꾸면 교체 못하면 SKT가 책임집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해외 나가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유심 바꾸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정말 많다라는 거거든요.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SKT 신규 가입 중단에도 SKT 신규 가입 중단 유심 교체 100만 명 위약금 면제는 장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심 교체를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현재 이 이용객이 2,300만, 2,500만이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100만밖에 되지 않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이 연락이 없어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사실 사태 초반에 뭐 유심 물량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교체할 손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SKT 쪽에서는 이거 보호 서비스만 가입해도 되는 겁니다. 이거 보호 서비스 가입 안 해도 저희가 다 해줄게요라고 얘기를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 서비스만으로 괜찮은 거냐라는 거죠. 네, 저희 연구실에서 네. 그렇죠. 연휴 동안 이거 실험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아, 연휴 동안 실험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유심히 복제돼서 네. 그 새로운 폰에다 해커가 활용할 때 네. 어떻게 되나 네. 할 수 있는 기능이 별로 없는 것을 다시 확인했고요. 네. 유심 보호 다시 말씀드리면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으면 네. 새로운 해커가 시도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은 걸 막아주고 있는 서비스가 분명하고요. 네. 지금 거의 2,000만 명이 넘는 SK텔레콤 고객들이 그 서비스를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해커가 그 정보를 활용해서 다른 거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연휴 동안 쉬지도 않으시고 지금 직접 연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해킹이 된 정보로 해서 이거를 만약에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했더니 거의 대부분 다 막았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궁금한 건 그럼 거의 다 막았는데 못 막는 건 뭡니까?가 궁금한 거거든요. 못 막는 거는 네. 거의 없는데. 저도 SKT를 사용하고 있어서 네. 걱정이 돼서 테스트를 해봤고요. 네. 그 휴대폰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대포폰을 원래 사용한다든지 네. 제일 브레이크라고 해서 휴대폰에 있는 기본적인 보호 시스템들을 안 쓰고 있는 그런 고객이라면 네. 걱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외에는 유출되거나 유출된 정보를 가지고 제 정보를 접근한다든지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은 이거예요. 정상적인 루트로 해서 쓰는 휴대폰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대포폰은 걱정할 수 있다. 네. 대포폰의 경우 사실 불법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어떻게 법의 사각지대의 이 법의 영역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죠. 네. 다만 정상적인 루트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이 휴대전화라고 한다면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중에서 걱정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번에 SKT에 이제 해킹되면서 발견한 악성 코드가 좀 이게 악질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 이번에 공격된 이 공격에 사용된 악성 코드 4종이 뭔지 봤더니 PC나 서버에 은밀히 숨어 있다가 외부에서 특정 명령이 전달이 되면 그때 시스템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원격 제어형 악성 프로그램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러면 지금까지는 피해가 없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은밀히 숨어 있는 중이라 없었는데 이게 조용히 숨어 있다가 잠잠해지면 그때부터 원격으로 뭔가 좀 시도를 하려고 하면 피해는 나중에 또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이번 악성 코드가 굉장히 탐지하기 어려웠던 거 맞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검토를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악성 코드가 나왔을 때 그게 쉽게 탐지되는 경우는 전파도 안 되기 때문에 네. 해커들은 항상 탐지 안 되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방어하는 팀에서는 이 새로운 악성 코드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있는 코드가 작동을 덜 하고 있다 이러는 거는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해커가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시점에 보안팀에서 그거를 찾아내면 더 막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원래 모든 악성 코드는 다 스텔스 기능을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는 거 아니냐. 요번만 그런 게 아니다. 다만 오히려 움직이면 더 좋다. 움직일 때 냉큼 잡아내면 되니까 이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일단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KT 입장에서도 좀 빠른 유심 교체 그리고 이 추가적으로 이 이의가 제기되는 이런 부분들에서 이 불안과 우려를 좀 없앨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쓸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딴 마음 대 쿠데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볼까요? 후보 선출 이틀 만에 당내 딴 마음 먹었나? 김 측
구태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의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지난 3일 김문수 후보를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을 했죠. 그런데 그리고 꼭 이틀 만인 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파열음이 들려왔다라는 거죠. 당내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김문수 후보가 딴 마음 먹은 것 같은데 단일화 안 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고요.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야? 이거 지금 쿠데타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 외부 후보, 그러니까 콕 집으면 한덕수 후보와의 일단 이 단일화 문제를 놓고 당과 후보 간의 갈등 양상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어젯밤 늦게 의원총회를 하고 비대위 회의를 열었거든요. 어제 의총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한 달도 남지 않은 선거 일정을 생각하면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4, 5일 안에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고 단일화의 동력을 더 크게 키워야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과 나라의 미래, 우리 국민의 삶만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려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께서 오히려 더 큰 지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단일화가 필요하다.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김문수 후보님께서 단일화에 대한 일정을 조속히 밝혀주실 것을 바란다라는 취지입니다. 또 입장문을 채택하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은 저희들이 또 지나치게 우리 후보를 압박하는 듯이 그렇게 보이는 모습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여 입장문은 채택하지 않고. 네, 직접 들어보셨죠. 일단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말에 좀 뼈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려는 자세를 좀 보여줘야 될 때 아니냐.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의원총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박경수 의원이 우리가 입장문은 아닌데 요렇게 좀 의견을 정리했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김 후보가 빨리 좀 단일화에 대한 일정을 밝혀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후보도 이틀밖에 안 되는 후보 선출 이틀밖에 안 되는데 너무 압박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김 후보 쪽에서 어제 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예. 한덕수 후보는 우리 당에 1,000원짜리 당비 하나 내시지 않으신 분이죠. 김문수 후보 외에 한덕수 후보의 이름은 이번 대선 후 투표용지에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김재원 전 최고위원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의 비서실장이죠. 그런데 김재원 비서실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한덕수 후보는 우리 당에 1,000원짜리 당비도 납부하지 않은 사람 아니냐. 본 선거 투표용지에 한덕수의 이름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주진 위원님. 예. 그럼 김문수 후보가 생각하는 단일화는 김문수로의 단일화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생각할 법합니다. 근데 뭐 어떤 단일화에 임하는 후보든 본인으로 단일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단일화를 임하는 것이지 어차피 나로 단일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단일화가 아니라 지지선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서로 단일화 협상을 앞두고 치열한 기싸움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단일화가 안 될 것이다라고 미리부터 그렇게 속단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1원짜리, 그러니까 1,000원짜리 당비 안 낸 분이라고 하셨는데 1원짜리도 안 낸 분도 대통령으로 영입했던 게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평생 당에 몸담은 적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결국은 지지율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께서 압도적인 대권 주자이고 이재명 후보와 견졌을 때 경쟁력이 있다, 승산이 있다 이런 판단이 나온다면 김문수 후보의 저런 이른바 버티기 전략이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또 무소속으로 있는 한덕수 후보는 아무래도 열세이다 보니까 뭐 세력이나 자금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데이터가 보여주는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도 결국은 단일화에 응할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정말로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판을 깬다.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국민의힘 전체의 공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저는 단일화가 조속히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주진 위원님은 이 김문수 후보의 버티기 전략인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결국은 지금은 버티기 전략으로 가고 있지만 결국은 단일화에 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동아일보 2면 있죠. 그 기사 같이 볼까요? 네. 11일을 넘기면 한덕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돼도 기호 2번 국민의힘 돈을 못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25일을 넘기면 사퇴한 후보도 투표용지에 이름이 남을 수밖에 없다. 지금 윤주진 위원님이 말씀한 게 김문수 후보가 버티기 전략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데 라고 표현하신 게 아마 이 부분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서영주 대변인님, 네. 지금 김문수 후보가 시간은 나의 편이다 라고 보기엔 또 한편으로는 결국 만약에 단일화가 좀 결렬이 된다고 한다면 그럼 국민의힘은 한덕수 후보랑 무소속인 한덕수 후보랑 표를 나눠 먹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좀 치킨 게임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표를 나눠 먹는 거는 그렇게 조금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일 넘어서 네. 그 무소속 후보군에서의 한덕수 후보가 같이 대선 레이스를 뛴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표를 가져간다? 저는 그건 아니고요. 지금 한덕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표와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표가 거의 같은 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네. 이제 한덕수 후보가 수치상 높게 나오는 것들은 투표를 포기하는 층.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동훈 후보가 2강에서 몇 프로로 떨어졌죠? 43% 득표를 하고 떨어졌죠. 43%의 공간이 보수층 내에서도 남아있는 겁니다. 네. 저는 그 부분이 덜어져서 한덕수 후보와 상존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일단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11일 데드라인으로 아무리 지도부가 압박을 하더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주도권은 자기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당헌 당규를 초월하는 당무 우선권은 아니더라도 당무 우선권은 진 국민의힘의 명실상부한 대선 후보다. 그런데 무소속인 한덕수 후보랑 굳이 자기가 막 나서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추이에 대한 주도권은 또 한덕수 후보가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 추이 자체는 내가 유리하니까 네. 어떤 방식이든 붙어도 내가 이겨. 일단 11일 안에만 나와 붙여줘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하겠어요? 11일까지 배수진을 치고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11일 이후도 나는 안 할 수 있다라고 버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국민의힘의 단일화 과정이긴 하나 가능성을 저는 윤주진 위원과 좀 다르게 아주 한 10에서 20% 정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김문수 후보 순한 양이 아닙니다. 그분 보통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공권 지도부 김문수를 너무 쉽게 봤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김문수 후보를 너무 순한 양으로만 본 게 국민의힘의 잘못이다. 이런 상황 나는 예상했었는데 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호락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 간의 생각이 좀 분명히 달라 보이죠. 뭐가 어떻게 다른지 표로 좀 정리된 게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지금 현재 단일화를 놓은 양쪽의 입장차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김문수 후보 그리고 지도부의 입장차입니다.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가 아니에요. 지금 김문수 지도부의 차이다. 시기. 김문수 후보는 후보 등록 마감일 이후에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도부는 11일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12일 선거운동부터 본격적으로 한 명으로 딱 집중해서 들어가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방식을 둘러싸고서는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이준석, 이낙연까지 다 같이 단일화를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지도부에선 그렇게 다 한꺼번에 하려면 힘드니 일단 한덕수 후보랑 단일화부터 좀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당무 우선권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여기 좀 자세히 좀 짚어볼 예정인데 이 김문수 후보 쪽에선 단일화 관련해서 이거는 대통령 후보의 당무 우선권이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무 우선권 나한테 있으니 단일화 방법 어떻게 할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고 지도부는 후보자 전권을 다 인정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의총에서도 결정이 되는 거고 최고위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단일화 추진기구. 김문수 후보는 추진기구 구성안을 내가 제안을 했는데 이걸 지도부가 거부를 해요. 난 제안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도부 입장에선 김 후보가 제기한 요구로 얘기를 하면 이건 단일화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윤주진 위원님. 예.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쪽의 입장이 예. 보면 알겠습니다만 지도부는 좀 급해요. 예. 하나하나 이게 첫 단추부터 좀 채 나가자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좀 합시다. 그리고 권한은 내가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무 우선권 나한테 있거든요라는 게 입장 차이인 것 같거든요. 예. 이제 늘 대통령 후보가 되면 네. 기존 당 지도부와 대통령 후보 간에 보이지 않는 이 기싸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됐을 때도 이준석 당대표와 이른바 이 당무 우선권을 두고 충돌을 했었는데요. 네. 근데 당무 우선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당대표가 김문수 후보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주도권을 일정 부분 인정해준다는 차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국민의힘이 기존의 과거에 어떤 보통의 일반적인 선거로 치러졌다면 네. 상당히 오랫동안 경선을 치렀을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유력한 대선 주자가 충분히 걸러져서 이제 그 사람에게 주도권이 모이는 자연스럽게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기 대선은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치러진 조기 대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대선 후보에게 모든 네. 우선권을 인정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무리 무소속이지만 네. 결국은 국민의힘 정권에서 배출했던 총리이고 보수 진영을 대표하고 있는 또 주자로서 한 명이기 때문에 그 한덕수 후보를 완전히 당과 무관한 장외 후보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또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당무 우선권이 있겠으나 단일화에 있어서는 결국은 당 지도부 그리고 전체 당의 총리를 모아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것이지 네. 후보에게 전적으로 단일화를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진단이 됩니다. 네. 이게 지금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항상 일단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고 늘 이런 정도의 갈등은 좀 있어 왔다. 그런데 대선 후보가 100% 모든 권한을 다 갖고 간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도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건 아니야. 당원에 나와 있잖아. 당무 우선권이라고 명확하게 적시돼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어제 부처님 오신 날이었었죠. 조계사에서 봉축법요식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만났다라는 거죠. 그 기사 같이 볼까요? 오늘 봅시다. 3번 말한 한, 김은 그냥 말씀만 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한덕수 후보, 김문수 후보가 같이 조계사에서 만났습니다. 일단 표정은 상당히 좋아요. 손도 잡았죠.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3번이나 말했다. 나는 그냥 이 말씀만 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라는 거죠. 한덕수 후보의 얘기를 통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김문수 후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늘 중으로 만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한 3번쯤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날 생각은 있습니다. 이따가 내가 말씀드릴게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단일화 의지는 변함없으신 거죠? 그것만 좀 여쭙습니다. 네, 한덕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정확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중으로 만납시다 라고 제가 한 3번쯤 말씀을 드렸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하고 이제 떠나죠. 근데 김문수 후보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잠시 조우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인사 나누고 곧 다시 만나자라는 덕담이 오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외에 다른 발언은 없었습니다. 일단 이게 서영주 대변인님. 네. 둘이 만난 건 맞죠. 저희 눈을 확인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나자는 얘기가 오간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여긴 지금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는 3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조우했어요. 덕담이 오갔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한덕수 후보는 지금 마음이 급하죠. 네. 5월 11일 막차를 놓치면 본인은 국민의힘에 올라타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은 김문수 후보만 보면 계속해서 단일화가 생각날 거예요.
다만 입에서 단일화 때문에 우리 만납시다는 말은 공식적으로 꺼내지 않았죠. 만납시다는 행간이 한덕수 후보는 단일화. 네. 김문수 후보는 그래요. 한번 봐야죠. 식사 한번 하시죠. 저 후보 됐으니까 차나 한잔 하실까요?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서로 다른 거예요. 네. 김문수 후보 자체도 머릿속에 단일화가 있을 수 있으나 지금은 시간을 본인이 다 조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 측 입장이 맞아요. 그냥 만나자고 한 것이 단일화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오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국민의힘의 지금 김문수, 한덕수 이 두 분의 단일화 과정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이게 민주적인 정당이 맞나 싶어요.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해서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간에 8강, 4강, 2강을 거쳐가면서 치열한 과정 속에서 대선 후보가 민주적 정당적인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됐어요. 네. 그러면 이분이 100% 당무 우선권이 없다 하더라도 당헌 당규를 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대선 후보에게는 그만한 권한이 한 7, 80%는 있습니다. 대선을 치르는 결정권이. 그럼 그걸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러면 단일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요하고 압박하는 게 맞을까요? 단일화를 요구하고 요청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억지로 한덕수와 무조건 단일화를 하라고 구겨 넣는 느낌이잖아요. 김문수 후보 왜 말이 바뀌었어? 딴짓 하면 다른 결단할 거야. 그냥 순순히 단일화 하라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민주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것은 이거 좋은 약이라 하더라도 이거 입에 앞에 갖다 놓고 드셔야 된다. 설득하고 먹게끔 해야지 입을 강제로 벌려서 입에다가 집어넣으면 이건 뭐죠? 민주가 아니라 독재죠. 지금 그런 느낌으로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지켜볼 것이라는 차원에선 단일화가 과연 될까? 네. 나름대로 김문수 후보 젊은 시절에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쵸. 사람입니다. 방울 기질이 있어요. 저는 튀어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말씀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8명에서 11명에서 8명에서 4강 그 결선까지 가서 최종 내가 선출이 됐는데 나한테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요구 수준도 아니고 압박을 하는 수준으로 얘기하면 이거 내가 받을 수 있겠어? 이거는 내 주도권으로 갖고 가야 되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자칫 밖으로 튕겨나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속해서 단일화 빨리 해야 되고 아니면 어떻게 단일화를 할지 일정이라도 좀 제시를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다음 기사 볼까요? 어제 저녁 밤 8시 늦게 있었던 의총의 결론은 의원들의 뜻은 이거라는 거죠. 의총. 단일화 조속 결단하라. 김 지도부 한밤회동 접점 찾기 나서. 네. 단일화 빨리 결단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윤주진 위원님. 예. 지금 이게 다 선출해갖고 최종 후보로 이 투표를 통해서 네. 당신 민심해갖고 다 뽑은 후보인데 여기에 하라고 압박을 할 수 있겠느냐 요구나 요청이면 몰라도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후보가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끝끝내 난 이런 식의 단일화 못해. 네. 마음대로 해. 나 안 할 거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아, 네. 네. 그것을 김문수 후보가 직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자존심 문제 때문에 또 본인의 명예욕 때문에 단일화를 끝내 걷어찬다면 뭐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는 정말 보수에서 영원히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비난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것을 김문수 후보도 잘 알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렇게 좀 단일화의 어떤 협상 조건이나 또 단일화 후보가 누가 됐을 때 나머지 후보는 어떠한 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냐 이런 중요한 문제를 두고 지금 서로 씨름을 하는 것이지 지금 단일화 판을 뭐 걷어차냐 안 차냐 이 정도까지 저는 간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옛날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자력으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민주당이 후단협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 문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아주 김문수 후보의 든든한 지지 세력이 민주당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김문수 후보를 상당히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즉슨 단일화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예, 이렇게 민주당 또는 단일화를 반대하고 회방 놓는 세력의 의도에 넘어가지 말고 정말 조속히 국민의힘 후보의 2번 명찰을 달 수 있도록 단일화를 해야 된다. 예, 정말 그 간곡한 당원들과 지지층의 호소가 있습니다. 네. 자,
짧게 소영철 의원님. 네, 저희 뭐 민주당이 뭐 김문수 후보를 응원하고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 자격가 안 됩니다. 따지고 보면 그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이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란의 사태로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지금 만들어서 조기 대선을 치렀는데 탄핵을 반대하고 했던 분들이 내란을 옹호했던 분들이 지금 후보로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뭘 지지를 합니까? 김문수 후보 지지하는 이유? 편드는 이유가 아니라 최소한 그래도 정당 정치를 같이 하는 입장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선출된 후보를 이런 식으로 지도부가 압박하는 게 볼성사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김문수 후보 그리고 당 지도부 어쨌거나 지금 생각이 다른 상황인 거고 단일화를 둘러싸고 자꾸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도부가 얘기를 하는 11일까지는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5일 남짓 남았나 싶은데 김문수 후보가 어제 여기 지금 이 한밤에 이 김문수 후보와 지도부가 만났다라고 나왔죠. 의총하기 전에 김문수 후보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굉장히 긴 입장문이었어요. 요구가 조목조목 담겨 있었다라는 건데 먼저 단일화 관련 입장입니다. 단일화 관련해서 첫 번째 5월 4일 단일화 추진을 위해서 내가 단일화 추진 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럼 이 추진 기구를 통해서 단일화는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구 설치하세요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일화는 내가 생각하는 단일화는 이런 단일화입니다. 한덕수 뿐만이 아니라 한덕수와 이준석, 이낙연까지 모두를 다 포괄하는 단일화가 내가 생각하는 단일화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일화라는 건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 추진기구 구성을 선대위가 받아들이면 이거 바로 빨리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 빨리 받아들여서 만드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4번, 5번이 더 있습니다. 4번. 당이 후보 선출 직후에 3일 안에 일방적으로 단일화 진행을 요구하면서 당무 협조를 거부해서 이거 유감입니다. 그리고 후보 진심을 왜곡하고 공격하는 행위 중단하십시오. 이게 단일화 관련 입장이고요. 같이 내놓은 게 뭐냐? 당무 관련 입장이 있습니다. 당무 관련 입장 같이 볼까요?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자는 당헌에 따라 당무 우선권 행사할 수, 이 당무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수차례가 사무총장 임명을 요청을 했는데 나는 이양수 사무총장 말고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내 캠프에 있었던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걸 당 지도부가 이행을 하지 않았다. 이건 당무 우선권을 위반한 당원 당규를 위반한 행위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무 우선권 침해 행위 요거 중단돼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방해가 된다고 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서영주 대변인님, 네. 아까 말씀처럼 당무 우선권 뭐 100% 다는 아니지만 7, 80% 정도는 권한이 후보한테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걸 보면 김문수 후보도 내가 생각하는 단일화는 이거고 나한테 당무 우선권이 있고 그러니 내가 하자는 대로 즉시 안 하면 내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거야 라고 그냥 또 강경하게 나가는 부분이 또 보입니다. 네, 쉽게 설명하면 당무 우선권이라는 건 당원 당규를 다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선거에 국한돼서 그러니까 당내 후보로 확정되고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주어지는 권한입니다. 그러면 왜 좋냐? 본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네. 국민의힘이라는 어떤 정당을 대표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정당은 이를 뒷받침해주고 선거 승리에 대한 판단은 대선 후보인 사람에게 당무 우선을 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하고 정책은 이렇게 결정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은 김문수 후보에게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최선의 이 지금 현재 당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강압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김문수 후보가 전적으로 이건 승리에 도움이 안 되라고 판단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당원 당규로서 그러면 본인들이 뽑은 대선 후보를 징계할 겁니까? 그러면 날려버릴 겁니까? 김문수 후보가 버티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현재 지도부가 11일 전당대회를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거기에 단일화로 김문수 후보를 서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력하게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그걸 안 서도 책임은 없다. 라는 차원에서의 당무 우선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런 것도 불사하겠다라는 아마 입장 표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지금 저희 방송하는 중에 김재원 비서실장이죠. 김문수 후보의 비서실장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전국이 전당대회가 지금 소집이 돼 있는 상태죠. 말씀처럼. 그거에 대해서 당헌 당규를 개정하려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우리는 갖고 있다. 그리고 현재 김문수 후보는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나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 김문수 후보가 오늘 내일 1박 2일 동안 이제 TK, PK 일지 한 바퀴 쭉 도는 이런 일정을 갖고 있는데 나를 끌어내리려 하는 거 아니야라는 강한 의구심을 가진 상태로 일단 TK로 떠났다. 특히나 한밤에 전국위까지 소집했다는 거 이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윤주진 의원이.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나를 뽑아놓고 나를 허수아비로 놓고 사실상 나를 딛고 궁극적으로 답정너 한덕수인 거 아니야? 를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누가 그 전략을 갖고 선거를 했습니까? 당원과 지지층의 결국 최종적인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그 동기가 뭐냐면은 바로 단일화에 전격적으로 응해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죠. 네. 상대적으로 단일화가 좀 어렵게 보였던 홍준표 후보라든지 한동훈 후보가 결국은 고배를 마신 것은 한덕수 후보와 삐걱거릴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제일 컸기 때문입니다. 네. 김문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캠프 측은 이 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덕수라고도 했고요. 을지문덕이라고도 했습니다.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전격적으로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가장 누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냈는지를 본다면 김문수 후보는 지금 당을 비판할 수가 없고요. 적어도 단일화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결국 여론조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와서 전국 단위의 전당대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김문수 후보가 버티면 안 된다. 그러면 정말 보수층이 정말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격적인 단일화에 빨리 나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자기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의를 위한 전향적인 결단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보수층의 거의 대다수의 마음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랑 단일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 김덕수라는 얘기도 나오고 을지문덕이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왔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사실 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단일화가 아니라 뭔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한덕수 후보는 사실상 내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냥 앞에서 허수아비 노릇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라는 게 지금 김재원 비서실장의 얘기인 건데 또 한편에선 김문수 후보가 뭔가 좀 느긋하게 11일 이후에도 단일화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그 뒷배경엔 이것 때문 아니냐 뭐냐.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가 나왔죠. 그 결과를 좀 같이 볼까요? 리얼미터 이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4월 30일과 4월 30일부터 5월 1일, 2일 동안 이제 3일 동안 이 조사가 됐었던 건데 결과가 이래요. 일단 3자를 놓고 봤었을 때 이재명, 이준석 사이에 김문수 놓고 봤을 때 한덕수 놓고 봤을 때입니다. 근데 3자를 봤을 때 김문수를 놓고 보면 46.6 대 27.8 그리고 7.5다. 그런데 이재명, 한덕수, 이준석을 놓고 보면 46.5에 34.3에 5.9다라는 거죠. 지금 요게 김문수, 한덕수 차이를 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상. 근데 김문수, 한덕수 차이를 보면 한덕수 후보가 한 6.5%포인트 정도 더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서영주 대변인님.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지금 당장 단일화를 시작하면 좀 내가 불리하니까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지지율을 좀 올리려는 큰 그림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재원 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 얘기를 했잖아요. 좀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면 때가 되면 단일화를 하겠다. 그게 이제 여론이 숙성이 돼야 된다. 지금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일시가 5월 3일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내 후보가 확정되기 전주의 어떤 여론조사죠. 그랬을 때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지금 후보와의 3자 대결에서는 뒤처지고 보수 적합도도 떨어져요. 그런데 단일 후보로서
당내 후보로서 입지가 지금 5월 3일 날 확정이 됐고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이 일정을 소화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론이 숙성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 기간을 충분히 가져와야겠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 그다음에 친윤, 그다음에 국민의 3, 4선들이 단일화해서 여기에서 무슨 순한 양처럼 따라가게 되면 네. 그냥 어떤 룰에서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안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게 합니까? 이 고생에서. 그러니까 결국에 본인들은 11일까지 여론의 숙성도를 보고 네. 나서 한번 해볼 만하면 가는 것이고 안 된다 싶으면 11일도 넘길 수 있다. 왜냐하면 주도권은 나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현재 김문수 후보 캠프 측에서는 급할 게 하나도 없고 저는 물리적으로도 한덕수 후보를 내세워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당의 대선 후보를 강제적으로 드랍시킬 수 있는 명분은 하나도 없다. 라는 차원에서는 그냥 김문수 후보의 선의에 지금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는 처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끝까지 버틴다면 이거를 당에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또 있습니다. 뭐냐. 중앙일보가 이제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가 있죠. 바로 이겁니다. 3차 대결.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아까 봤었던 리얼미터는 5월 3일 후보가 최종 선출되기 전에 했었던 건데 후보가 김문수 후보로 선출되고 난 다음의 모습을 지금 보면 3차 대결에서 이재명 49, 김문수 33, 이준석 9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를 넣었을 땐 이재명 49, 한덕수 36, 이준석 6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보면 이재명 후보는 똑같이 49예요. 그런데 김문수 33이고 한덕수 36이다. 근데 이 조사 결과는 윤주진 위원님, 예. 이거는 후보에 선출이 되고 난 다음에 한 조사거든요. 예. 그럼 이걸 보면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선출되고 난 다음에 격차가 좁혀졌다는 건 시간이 지나면 지지층이 결국 당의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느냐라고 김문수 후보는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네. 역효과가 더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층은 단일화를 그 어느 때보다도 염원하고 있고 네. 한덕수 총리가 처음부터 경선에 참여해서 최종 후보 선출이 같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더 좋았겠으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특수한 직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직을 내려놓고 나오기에는 여의치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를 보수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비상 상황이고 따라서 지금이라도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가 가장 베스트 옵션이다. 답안이다.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누가 단일화의 판을 깨느냐. 네. 누가 단일화에 비협조적이냐. 누가 욕심을 부리느냐. 욕심을 부리는 자에게 보수는 심판할 겁니다. 그리고 단일화에 계속 그 판을 깨려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보수층이 한덕수 후보에게 더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계속 이렇게 단일화를 기피하면 안 되고요. 네. 전격적으로 나서야만 정말 보수를 구하는 마지막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진정성을 오히려 보일 때 정말 당심이 김문수 후보에게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정말 단일화에서 이길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일화를 깨면 깰수록 단일화를 깨는 자가 결국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김문수 후보가 시간은 나의 편이라고 얘기를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지층이 다 등을 돌려버릴 수 있다. 역풍이 불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잠깐 김재원 비서실장이 조금 전 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다 그러죠. 한밤에 전국이 소집한 거 이거 결국 김문수 끌어내리려고 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주진 의원님 짧게 여쭤볼게요. 그렇다고 하면 당 차원에서 전국이 열고 전당대회 해갖고 당원 당규 바꿔서 김문수 후보가 만약 끝까지 단일을 안 하겠다고 하면 뭔가 당원 당규를 바꿔서 뭔가 다른 조치를 할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조치를 한다 한들 대선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정말 자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그런 조짐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국위를 소집한 것은 후보 등록 전에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 후보로 추대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그 인프라를 까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꾸 불안론을 더 조장하면은 더 당 지도부와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근거 없이 음모론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김문수 후보는 불안감을 갖고 의구심을 날 끌어내리는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을 갖고 TK로 향했다라고 하죠. 오늘과 내일 사이 이 얘기가 어떻게 진전이 될 것이냐 관심이 모아집니다.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볼까요?
통첩입니다. 최후 통첩이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볼까요? 이 재판 다 미뤄라. 민주 사법부에 최후 통첩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12일까지 안 하면 모든 권한을 다 동원하겠습니다. 라고 윤호중 지금 총괄 선대본부장이 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조희대 사법부는 앞으로 6월 3일 선거 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요청합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의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십시오. 네. 윤호중 본부장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현재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모든 재판을 다 12일 가지고 이후로 이 선거운동 이후로 다 좀 미뤄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사법부 법봉보다 입법부 의사봉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은 이거죠. 조상호 변호사님. 예. 사법부의 법봉보다 입법부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걸 어떻게 알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일단은 헌법 위반 문제와 법률 위반 문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 그 헌법 제116조 2항은 후보자의 기회 균등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과 제도적으로 후보자 간의 선거 과정에서의 기회 균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선거법 사건들과 그 외 사건들을 보면 한 번 가면 아침 10시부터 밤 6시까지 해요. 그렇게 하면 그날 선거운동을 포기하라는 거거든요. 네. 지금 잡혀있는 기일만 5개 기일인가 있을 겁니다. 그 기일을 다 나가게 되면 선거운동 21일 중에 거의 일주일 가까이를 비우라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보자 간의 기회균등 보장 원칙을 완전히 훼손하기 때문에 그 윤호중 그 위원장이 그 데드라인으로 12일을 잡은 이유가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12일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느 나라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나 사법부는 그 사법자제를 해야 되고 그 사법자제의 원칙에 충실하게 기일을 좀 미뤄달라. 만약에 그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건 사법부에 의한 선거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방법은 여러 가지죠. 예를 들면 뭐 헌법 소원부터 그다음에 탄핵 소추, 그다음에 그 외에 법 개정 그런 것들로 다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의사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건 법 개정과 탄핵 소추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의사봉을 얘기했다는 건 법 개정과 탄핵 소추까지도 얘기를 염두에 뒀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헌법 116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의 기회가 모두 균등하게 가질 이 권리가 있는 건데 이게 침해된다. 재판 한번 나가면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통으로 다 날리는데 5일이면 일주일 동안 선거운동 못한다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지금 하신 얘기 바로 요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대선 전까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이 5번인데 이건 사법부가 선거를 방해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5번이 언제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표 볼까요? 이거죠. 일단 당장 오늘 13일에 대장동 사건 공판이 있고요. 15일에 파기환송심 1심이 예정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20일에 위증교사 항소심, 27일에 대장동 사건 공판이 있고 6월 3일이 대선 날짜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이때 될 것이냐, 아마도 변경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일단 위증교사 항소심 결심이 이날로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5일이나 선거운동을 못하면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게 최경철 위원님. 민주당은 이거 사법부가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헌법 116조도 있지만 헌법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그런 조항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재판받을 권리도 있지만 재판에 출석해야 할 의무도 있고 그러한 또 권리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법치를 위반하겠다는 그리고 법을 준수하는 모든 국민의 의무를
도외시하고 어떻게 보면 짓밟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법은 지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을 존중해야 된다. 네. 우리 법원은 심판이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을 존중하지 않고 심판을 뭐 밀치거나 그렇게 된다면 질서가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최근 유세에서 보면 네. 나에 대한 가짜 뉴스가 많다. 나는 결백하다. 계속 네. 말씀하시거든요. 법원에 가셔서 결백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한 헌법 말씀만- 116조를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서 헌법 11조도 있다. 법 앞에 많이 평등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조 변호사님. 그럼 제가 공직선거법 11조를 또 말씀드릴게요. 같은 11조인데 네. 공직선거법 11조에 따르면 이제 후보자로 등록되는 순간 체포 구속이 제한됩니다. 심지어 현역병 입영 소집도 제한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으로 후보자를 어느 한 공간으로 강제로 인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출석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강요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선거운동의 자유의 보장의 핵심이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선거라는 거는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대립하고 아니 서로 상호 보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그 선거운동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네. 선거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울러 고려해서 체포 구속도 금지하고 심지어 현역병 소집도 그러니까 군대 소집도 유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에 비춰 보면 이런 무리한 재판 진행 자체가 선거 개입의 여지가 있고 특히 이번에 대법원에서 전례 없는 75년 사법사에 전례 없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는 그런 졸속 재판을 진행했다라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대장동 사건의 지금 저 기일들은 그 재판부가 그 기일을 정함에 있어서 네. 후보자로 확정되기 전에 정한 거예요. 근데 후보자로 확정된다는 건 뭐 사람들은 예측하고 있지만 확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미 사정 변경이 생겼어요. 후보자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기일 변경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걱정이 있었으면 김동연 경기지사나 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뽑았으면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하필 이런 그 재판이 많이 걸린 네. 이재명 대표를 뽑은 것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것이 바로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 지도부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감수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이루어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를 비난하고 그리고 재판을 미루겠다는 것은 저는 상식과 조금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동연 후보를 뽑았으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네. 김동연 후보도 출마했어요. 김경수 후보도 출마했고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출마했고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뽑은 당원 250만 당원과 그다음에 그에 상응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러면 마음대로 누군가에 낙점하라는 거잖아요. 그 낙점의 그럼 주체가 당 지도부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사법부 판사들이 돼야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국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팽팽하죠. 네. 지금 아니 그럴 거면 왜 이거 몰랐던 거 아니지 않느냐. 재판받는 거 다 알았는데 그거 뽑아놓고서 왜 이제 와서 후보되고 난 다음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냐. 이런 말씀을 지금 또 하신 건데 근데 지금 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조 변호사님,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좀 이 권한을 좀 보장을 해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선거 운동이 끝나고 바로 투표인데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가 되면 그럼 대통령 되고는 재판을 받겠다는 건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게 이 사건들을 국민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뭐 각종 재판들이 걸려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뽑혀가지고 당선이 됐다, 네. 대통령이 됐다. 그럼 우리 헌법이 취하고 있는 태도를 봐야 돼요. 우리 헌법은 국민 주권주의를 우선하는 그 측면에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불소추 특권의 해석은 지금 이런 정치적 공방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공소기각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적어도 행정부 수장을 사법부 코트에 가둬둠으로써 사법부의 포로로 삼으면 안 된다는 그 원칙을 헌법이 구체화한 것이라고 봤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헌법으로 구체화하지 않았어도 당연히 해석으로 권력분립 원칙상 대통령을 법대에 세울 수 없다라는 그 원칙을 여러 차례 표명을 했고 그게 이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당선 후 기소 취소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그냥 원래 우리가 이런 정치권에서 이런 정치적인 공부를 하기 전에 학계에서 논의 나왔던 대로 당연히 공소기각을 한 다음에 차후 임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기소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재직 기간 동안에 어차피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국민의 주권, 그 주권 행사의 선택을 사법부가 임의로 재단하거나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과욕을 부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국민 위에 설 수 있는 권력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은 선거운동 기간이니까 요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면 안 되고 대통령이 돼도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하면 공소 기각을 하거나 재판을 일단 중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거든요. 최경철 위원님. 이렇게 되면 모든 제도가 우리 변호사님은 국회의장실의 제도비서관이지 않습니까? 제도는 만인에게 평등하고 만인에게 적용되군 보편적인 것이 제도죠. 그런데 이 제도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1인을 위한 1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위인설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성을 상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이 후보를 위해서 재판을 연기하고 공소기각을 하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국민들이 납득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께서는 설사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재판은 계속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재판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75년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불소추 특권을 빼놓고 우리 헌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이, 그러니까 대한국민이 75년 동안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거 민주주의 정체를 갖다 구성하고 난 이후에는 일관되게 유지해온 원칙이에요. 이 원칙이 왜 이재명 후보여서 안 됩니까? 그러면 그게 오히려 위인설관이죠. 네. 일단 발언권을 얻고 말씀을 해주시길 두 분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굉장히 좀 팽팽해서 지금 그냥 제가 필요 없을 만큼 두 분이서 주거니 받거니 지금 하고 계신데 일단은 이 정도로 굉장히 입장차가 확실하다라는 건데 근데 최경철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이재명 후보가 내가 대통령 돼도 재판 받고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재명 후보는 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탄핵시키세요, 대표님! 대표님 잠깐만요. 뭘 하라고요? 조희대 탄핵시켜주세요! 당에서 잘 알아나겠죠. 헌법 116조인가에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선거운동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헌법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조금 전 조상호 변호사께서 하신 그 헌법 116조를 이재명 후보가 직접 또 얘기를 했죠. 근데 며칠 전에는 분명히 지난 3일에는 당에서 알아서 하겠죠. 뭐 탄핵이고 뭐 알아서 하겠죠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어제는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할 권한이 나한테 있지 않습니까? 라는 취지로 살짝 좀 뉘앙스가 바뀐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죠, 조 변호사님. 아니, 바뀐 게 아니고 그 둘은 평면을 달리하는 거죠. 왜냐하면 탄핵소추, 그러니까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위법사항이 실제로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당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고 본인의 입장에서 선거운동, 그러니까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특히 공평하고 기회 균등의 그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우리 헌법 116조 2항에 따라 나에게 선거운동의 기회를 공평하고 균등하게 보장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입장이 다른 게 아니다. 사실상 같은 얘기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민주당 내에서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이 지금 계속 아까 제가 봤죠. 한 5일 정도 쭉 예정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 반발이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정청래 의원이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이죠.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이에요. 대법원장이 뭐라고? 후보직이 날아가면 선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당에서 뭐 이런 내란 특별재판소 이런 것도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민주 대통령도 2명 탄핵, 대법원장이 뭐라고 대놓고 압박한 거 아니냐라는 게 동아일보의 제목입니다. 다만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민주하고 직접 인용을 했긴 했습니다만 국민이 대통령도 2명이나 탄핵, 주어는 국민입니다. 국민이 대통령도 2명이나 탄핵을 했는데 대법원장이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최경철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심판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쫓아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심판이 잘못됐다고 해서 심판을 쫓아낸다는 것은 심판이 명확하게 잘못됐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 증명은 아직 못 하시고 그냥 심판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민주당의 태도를 조금 의문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요즘 프로야구가 그 외국에서도 관광으로 온 만큼 인기가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발전은 결국 심판의 역사도 같습니다. 심판이 굉장히 공정한 심판을 하면서 네. 오심 논란이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야구가 페어플레이가 나오고 그래서 야구가 발전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심판을 흔들면 우리나라 법치가 훼손되고 결국 민주주의에도 금이 가지 않겠습니까? 정청래 위원장께서는 아마 사견을 전제로 저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심판을 흔들면 자기 자신도 다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오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 흔들기는 좀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 변호사님. 사실은 심판 일반적인 모든 현안에 대해서 이제 사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심판인 건 맞죠. 네. 그렇지만 선거는 법원이 심판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른바 4.19 혁명 이래로 관권 선거의 폐해 때문에 여러 차례 그 비극적인 역사들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87년에 헌법을 제정할 때 네.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기구로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이른바 지금 말씀하신 선거의 심판은 선거관리위원회지 법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법원이 아주 선거에 임박한 이 시점에 사법 75년 사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재판의 형태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굉장히 중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면 사실을 밝혀야 되고 사실이 밝혀졌을 때 위법이 확인되면 당연히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탄핵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건 지금까지 보수 학계, 보수 예를 들면 헌법학계, 그다음에 변호사 단체, 그다음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법관 탄핵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요구한 사례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법관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정도로 대법원이 불신을 받고 있고 대법원장 본인의 그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대법원장은 재판의 심판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선거의 심판은 또 선관이다. 그런데 왜 선거에 개입을 하려고 그러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입장이 확연히 다르죠. 이 확연히 다른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내일은 또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또 처리가 될 예정이다라고 하죠. 오늘 넘어서 내일은 더 얘기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